오늘 저는 제 자신이 24년간 좌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에 지금 들어온 지가 25년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조금 좀 영해 보입니까? 그러나 나이는 제가 목사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요, 보시다시피 69년에 제가 고3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2번 대통령을 하고 3번째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해서 삼성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시험이 그때는 11월 달에 대입 예비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본고사를 치는데, 예비고사 직전에 한 2달 전에 제가 삼성 개헌은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지금 공부할 때냐 이래가지고 저 가자. 그래서 제가 대구에 228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19의 도화선이 되는데, 그까지 가서 이제 시위를 한번 하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이 무기정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담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학교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대학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학에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간 대학이 바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그러니까 이 상과대학의 경영학과인데 이제 경제학, 무역학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대학이 좌익이 많아요. 해방 직후에도 거의 대부분 교수들이 다 좌익 교수들이 북한에 다 올라가 버리고, 우리 상과대학의 교수들이 나이가 젊어요. 다 월북을 해버렸기 때문에 새로 된 젊은 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좌익의 면면한 전통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이 좌익이 왜 많이 생기느냐? 당시에 경제학 공부를 하는데 마르크스 경제학을 해요. 이 마르크스 경제학이 하면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좌익이 되느냐? 저는 대학을 24년 6개월, 25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수업을 안 했는데 거기에 선배들이 왔어요. 바로 여기서 나온 심재권,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그분이 외교통일위원 하면서 제가 낸 북한 인권법을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그분은 그 형도 그렇고, 형은 동아일보, 동아투이인데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에요. 형도 동아일보 기자하다가 해직 기자가 됐고, 동생은 서울의과대학의 학생운동권 출신인데 보훈병원, 원호병원이죠. 원호병원에 의사를 하고 이랬고, 이분은 상과대학의 구진국 사회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연설을 하는데 멋지게 해요. 여러분, 대학에 출세하라고 왔습니까? 이 민중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안 보입니까? 고시 공부하고 취직시험하고 이런 거 해서 되겠느냐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같이 모입시다 이래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할 때 이분의 눈이 번쩍번쩍 하는데 눈에서 너무너무 불꽃이 번쩍거리는데 제가 보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빠져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가입원서를 썼어요. 그래서 하는데 들어가니까 전부 하는 것이 반박정희 민주화, 반재벌 민중주체, 반일 민족주의, 이 민주, 민중, 민족, 이거를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에 판자촌에 또 데리고 가요, 저희를. 그래서 이 청계천 판자촌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신지 몰라도, 요거는 이제 삼성개헌 반대 시위하는 거고요. 청계천 판자촌이 이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요즘에는 이런 판잣집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 자취방에 들어가서 여기 사는 거예요. 저도 거기 살았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제 자신이 초등학교 때도 계속
이보다 더 못한 판잣집이 살았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와서 저는 호롱불 켜놓고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한 집에서 저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9명인데 9명에다가 또 시골에 우리 영천 없는데 우리 시골에서 온 친척까지 하나 더 붙어가 10명이 한 방에서 사는데 상도 없고 책상도 없고 뭐 그런 데서 이 큰 둥근 원탁식의 상을 펴놓고 거기서 10명이 식사를 하는데 뭐 참 돌아올 게 없죠. 밥도 제대로 못 먹지만 죽을 먹는데도 그냥 참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 판잣집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살았던 판잣집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이런 데가 있구나. 저는 서울은 굉장히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겉은 좋은데 그 뒷골목에 들어가거나 청계천 이런 데 가니까 너무너무 한심해서 제가 내가 이게 출세해서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하고 살아야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내 부모들과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했는데 선배들은 너 참 좋은 결심이라고. 대학의 졸업장이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 청계천에서 철거를 해가지고 이제 광주 대단지에 달동네를 가는 겁니다. 이제 광주 대단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광주시 중부면 여기에 바로 산을 깎아가지고 이런 텐트촌을 해놨는데요. 이 텐트에 한 집이 사는 게 아니고 큰 텐트는 8가구가 살고 작은 텐트도 2-3가구 이상 살아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버스도 없고 서울 시내 날품 팔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먹고 살 방법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폭동이 이렇게 일어나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여기 있는 버스를 하나 점령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직접 일어났던 그 폭동 중에서는 아마 최초의 제가 알기로 폭동 같아요. 그래서 이건 공산 폭동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런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교도 제대로 없고 일터도 없고 시장도 없고 버스도 제대로 안 돌아다니니까 이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우리 이 판잣집에서 그런 체험을 하고 광주 대단지 가면서 책을 주는데 이제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책이 재벌과 빈곤. 이 재벌 때문에 못 살게 된다는. 재벌이 착취를 하고 피를 빨아먹어서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쿠바 혁명기. 이거는 이제 쿠바에서 카스트로가 미국을 물리치고 사탕수수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국유화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리슨 양키, 들어라 양키들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계급 적개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서클에 후진국사연구회 이 심재권 뿐만 아니라 김상곤 얼마 전에 부총리 하던 그분도 같이 우리 서클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은 뭐 감옥도 별로 안 갔어요. 나는 그 뒤로 감옥도 많이 가고 저는 계속 했는데 이분들은 중간에 해서 대학 교수도 되고 이랬는데 대학 교수 돼서도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 참 사상에 대해서 내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계천에 나중에 70년 말에 이제 이분이 분신을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원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일기장이나 이야기나 이분의 전태일의 동생 또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 이런 분들을 쭉 제가 같이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제가 이 전태일 기념사 앞에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문익환 목사예요. 그러니까 대충 알겠죠.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이 전태일 분신을 바탕으로 해서 청계피복을 중심으로 해서 노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공장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재단사가 되겠다. 여기서 일을 하겠다. 이래서 이제 이 공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구로공단에 가는데, 이때는 김근태라는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어요. 지금은 그 부인이 서울 강북구에 부인 인재근 씨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인재근 씨가 국회의원인데, 인재근 씨는 여기 바로 인천 교동도, 교동 알죠? 교동 출신이에요. 근데 그 교동에 인씨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인재근 씨가 하고 있는데, 이 김근태 선배가 바로 자기 형도 월북을 하고, 완전 자기 자신은 통역당 사건으로 강제징집이 돼서 군에 갔다 오고, 이때 복학을 했는데 제가 2학년 때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몇 명 뽑았어요. 아주 괜찮다는, 출신 성분이 괜찮은 촌놈들. 그래서 제 친구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4명만 딱 뽑아서 구로공단에 집어넣었는데, 저는 드레스 미싱 공장, 지금은 그 가보면 삼공단 대우중공업이라는 그런 공단에 옛날에는 드레스 미싱 공장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제가 방학 때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다른 가발 공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김근태 선배가 와가지고 이제 이 계급 착취에 대해서 우리가 왜 혁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퇴근하고 나면 이제 그 와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때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가지고 계속 데모를 하다가 또 제가 재적을 됐어요. 재적됐다가 시골에 가서 이제 농사 짓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상경을 해서 청계피복 노조에 와서 그 노조 간부들을 한자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때는 근로기준법이 한글로 된 게 없어서 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법률 한자가 어렵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면서 제가 야학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머니고요. 이소선 어머니고, 그 아들이 분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옆에 보이는 사람들이 친구들입니다. 청계노조 재단 보조나 재단하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74년도에는 민청학년, 바로 그 당시는 유신이 있었는데 유신 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청학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정부를 전복을 하자, 박정희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 민족 국가, 그때 우리가 볼 때는 박정희는 이거는 독재자니까 민주 투쟁을 통해서 박정희 독재를 타도하고, 그 다음에 민중 착취 재벌 이런 사람들을 전부 타도하고, 그 다음에 민족 반역자가 박정희다. 이거는 친일파고 지금은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있으니까 이들을 타도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모의를 한 것이 이 민청학년입니다. 여기에는 지학순 주교나 또 목사님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쪽하고 또 교수들 많이 그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여기에 수배 제적이 돼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이제 계엄령이 해제되고 수배가 해제돼가지고 75년도에 제가 청계피복 공장에 노동자로 들어갔습니다. 또또라는 게 이제 단추를 이렇게 쇠로 된 거 박는 건데, 제가 가서 일을 취직을 직접 한 겁니다. 그때 대학은 끝나고 다 잘려나고 다 도망가고 이제 얻고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재단 보조도 하고 오바로꾸라고 또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미싱 하시는 분 아는데 오바로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씨앗개사, 이거는 다림질하는 그런 것도 하면서 가는 데마다 제가 계속 쫓겨났어요. 너무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 청계천에 오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들이 보통 초등학교 졸업하면 옵니다.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중학교 졸업하는데 저는 대학 다니다 갔으니까 한 10년 늦게 들어갔는데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이 손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냥 욕먹고 그냥 김신 나가봐라 이러면 또 저는 해고되고 그때는 뭐 명단도 없어요. 노동계약도 없고 그냥 오늘 뭐 여기 일자리 있습니까? 이러면 그래 오늘부터 와서 해라. 사람도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일하다가 또 쫓겨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했는데 10,000원을 받았어요. 아침 한 8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11시까지 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도 10,000원밖에 못 받은 도시락은 사갔고요. 밤에는 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다녔는데 하도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선배들하고 우리 운동권 선배들이 저를 지도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루 종일 욕먹고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그럼 옮기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제가 보일러공 시험을 쳤는데 원동기 취급 기능사, 열관리 기능사, 전기기기 기능사, 제가 전기기사 2급, 또 위험물 취급 기능사, 제가 자격증이 무려 8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우대를 해줬어요. 시험도 꽤 어렵고 이래서 공장에는 반드시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취업을 시켜라. 아니면 법에 걸리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따니까 이 한일도 그렇고 보일러공으로 들어갔는데 그 보일러가 터졌어요. 한일도 그렇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개봉동 바로 가시다 보면 인천에서 가시다 보면 개봉동, 개봉역 바로 앞에 교도소하고 붙어있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그 공장이 한 직원이 1,500명이 넘었는데 큰 공장이에요. 거기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 달 일하니까 5만 원 주더라고요. 그 청계천에서 미싱할 때는 10,000원 받았는데 5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제가 총각 때 너무 돈을 많이 받으니까 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막걸리도 먹고 뭐 할 거 다 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돈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한 2, 3년 다니다가 이제 그 공장에서 이 노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조 만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노조 간부를 하다가 나중에 그 위원장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맡아가지고 제가 28살에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당시에 이 영등포 일대 거기가 그때는 공장이 거기 아주 많고 노조가 많았어요. 구로공단하고 다 합쳐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상당히 촉망받는 노조위원장이었어요. 제 아내는 그때 세진전자라고 구로 2공단의 전자공장의 노조위원장이었어요. 제 아내는 전라도 순천 여자인데 제 아내는 전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올라와서 공장에 다니다가 아내가 노조위원장이 돼 있고 저는 또 공장에 대학 다니다가 잘려가지고 갔는데 그 지역이 같아가지고 제가 청년부장, 제 아내가 여성부장 이래가 둘이 만나가 짝짝꿍이 돼서 나중에 계엄 때 도망 다니다가 제 아내하고 동생이 하는 빵집 다락방에 들어가서 피신을 했다가 80년 바로 5.17 이후에 삼청교육 대상으로 제가 돼가지고 도망가 다니는데 도저히 다닐 데가 없더라고요. 제 친구 집에 가니까 다들 그때는 제가 잡히면 제 친구도 같이 그 직장에서 잘려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 그 아내가 제 친구 아내들이 저는 총각이었는데 제 친구 아내들이 전부 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 아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문수야 어젯밤에 우리 집사람이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알겠다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안 가야죠.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살벌할 때였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 아내 될 사람은 그때는 아직 약혼을 안 했는데 아내 될 사람 그 빵집 다락방에 숨어서 계엄까지 이제 지나고 그러고는 계엄 풀리고는 우리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 노조위원장하고 골치 아픈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도 서울은행에 다녔는데 우리 형님은 상업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은행에 들어갔는데 은행에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서울은행 노조위원장 하고 제 동생은 또 성남 콘티빵이라는 게 빵 공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 없어졌는데 그 공장에 노조 만들다가 잡혀가서 감옥을 2번 가고 제 동생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4명이 다 노조를 하고 이런 집안인데 아마 그 좌익 쪽에서 볼 때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출신 성분 가문이 제일 아주 혁명 가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조를 하고 있는데 198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돌아가시고 바로 80년에 그때 제가 남영동 대공분실에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 그룹 사건이라고 서울대학교 선배들이 주로 많고 제가 제일 밑에 그러니까 그 선배들 그 그룹이 다 잡혀갔는데 가서 고문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서울구치소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전부 해고도 되고 이러다가 석방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80년 서울의 봄이 올 때였기 때문에 서울의 봄에 바로 이 석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오자마자 이제 우리 공장에 가보니까 공장에 한 50명 이상이 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공장에 와가지고 김문수는 간첩이다. 이놈이 서울대학 다니다가 데모하다가 잘려가지고 우리 공장에 들어갔다. 저는 그런 거는 그 회사에 쓰질 않았어요. 입사할 때. 그 쓰면 취직도 안 되니까. 그건 아예 싹 숨겨놓고 그냥 고등학교 나온 자격으로 보일러 공의 자격으로 그렇게 취업을 한 겁니다. 그럴 때만 그거를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에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제 수사한 걸 전부 이야기하고 제하고 주변에 있던 노조 간부들을 싹 다 잘라버렸어요. 한 50명이 해고됐는데 제가 석방이 딱 돼서 나오니까 이 간첩이라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석방이 되니까 놀라잖아요. 다. 그래서 공장에서 자동으로 파업이 일어나고 이 전부 거짓말이다. 전원 복직시키라. 그래가지고 복직이 다 됐어요. 파업을 며칠 완전 100% 파업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복직이 다 됐습니다. 다시 복직돼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파업도 하고 뭐 그때는 이제 한국노총도 민주화한다고 이렇게 하던 도중에 제가 전국적인 그 한 190명의 노조위원장을 해고시키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둘 다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삼청교육 대상이 돼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제 아내한테로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블랙리스트가 진짜 있어요. 어디 공장 가면 벌써 좀 기다려보라 그러고 이렇게 넘겨보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해고자 84년에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복지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 노동자 복지협의회가 바로 저 김승훈 신부님이라고 당시에 불광동 쪽에 있는 성당에서 이거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여기 인천에도 부평성당에 호인수 신부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그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전부 도와줬어요. 그리고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여기는 임명진 목사, 서경석 목사도 통역당 사건에 관계됐다가 강제징집된 사람이에요. 그 서경석 목사는 세문안교회, 서울 세문안교회 그 창설자가 자기 할아버지고 아버지도 아주 해군제도교 집안이 좋아요. 그 서울공대 기계과 그야말로 우리 정동수 목사님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운동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같이 전부 도움 받아가지고 위장 취업자들 재야 운동권 이래가지고 재야 노동운동을 한 겁니다. 그 공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또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으면서 그 고로동 근처에 우리 사무실 놔놓고 공장에 있는 사람을 계속 쉬는 날이나 퇴근 이후에 만납니다. 아는 고향 사람들 이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85년에 유명한 구로 지역의 노동조합 연대파업을 했는데 대우오페럴이라고요. 한 3,500명 되는 큰 대우오페럴, 가리봉전자, 효성전자 뭐 이런 구로동에 있는 노조를 우리가 전부 만든 거예요. 만들었던 걸 가지고 와 합체가 한꺼번에 그냥 동시 파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아마 6.25 이후에는 이런 정치적인 연대파업, 동시파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잡아놓고 저도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유신헌법 때니까 유신헌법 때는 유신헌법 끝나고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50헌법, 50헌법도 바로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제,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게 해달라. 그 직선제 투쟁하고 노동투쟁 이런 걸 전부 합쳐가지고 전두환 살인정권, 미제타도 미국이 이제 광주에 학살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투쟁을 하다가 이 인천의 주안역 앞에서부터 인천 시민회관까지 그때 시민회관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일대를 전부 점령하고 그냥 완전히 마비가 됐죠. 인천에 오래 사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구속됐다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제가 석방이 됐습니다. 2년 5개월간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옥 안에서 바로 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운동이 고조기가 되어서 한꺼번에 하룻밤에 운동권 학생이, 대학생이 데모하다가 하룻밤에 400명씩 들어와요. 완전히 서울구치소가 너무 만원이 돼가지고 성동구치소부터 안양교도소, 전국 교도소가 막 이 시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때 나이가 좀 들어있지만은 이제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얘들이 거의 주사파들. 그래서 제가 감옥 안에서 이 주사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생활을 많이 하고 각양각색의 그런 좌익 운동권 출신들의 학생들, 후배들하고 2년 반을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당히 그쪽 사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교도소가 바로 좌익교도소입니다. 광주교도소는 남파 간첩, 또 제1교포 간첩, 남쪽에서 자기 친척이 내려온 것을 숨겨주고 간첩을 도와주다가 들어온 자생적 간첩, 친인척 간첩, 뭐 이런 사람들이 광주교도소하고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우리나라는 이 세 개로 나눠서 사는데 광주교도소에 100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가 감옥에서 그때 저는 원해반에 꼭 키우고 국화 키우고 이거를 이제 제가 일을 하러 가겠다. 일 안 해도 돼. 저는 일하겠다 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 간첩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옥 안에서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는데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대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우리 공산당의 통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혁과 개방을 해야 된다. 지나치게 우리가 인민들의 생활을 통제를 하고 또 지나친 계획만 가지고 바깥에 교류를 못하게 하고 자발적인 시장 같은 걸 너무나 줄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개혁 개방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공산당 선언의 기조 연설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잡지에 실려가 들어왔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산당
글이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공산주의자들의 최고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면 창세기 비슷한, 기독교 창세기 비슷한 겁니다. 그만큼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이 유명한 명문이고 또 글 자체를 읽으면 공산당 그 사상을 확 들어오는데 앞에 눈이 확 터져요. 바로 이 만인이 평등하고 세계의 모든 억압과 착취의 권리를 이 밑바닥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깨부수자 뭐 이런 요지예요. 워낙 글을 잘 써가지고 읽어보면 그냥 그래 공산혁명을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잘 써버립니다. 여러분도 창세기 읽고 아마 성령이 충만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공산당 선언을 천구에 읽고 이야 세상에 글을 이렇게 잘 쓸 수 있나 너무너무 막 휘황찬란한 겁니다. 거기는 억압도 없고 착취도 없고 차별도 없고 뭐 가난도 없고 거짓도 없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완전 유토피아 천국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 하려면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일어나서 싸우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뿐만 아니라 자본론 경제학적 기초입니다. 철학에서 변증법적 유물론 그리고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혁명론이 있어요. 레닌은 그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어떻게 혁명가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여러분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장로님들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뭉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뭉쳐가지고 이 사회를 성역할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조직론을 완성한 것이 레닌입니다. 그게 바로 볼셰비키 정당 여러분이 아는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그러니까 RO 혁명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전위 정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 대해서 바로 한 게 레닌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탈린에 와서는 소련이란 국가를 만들어요. 국가를 어떻게 다스리냐 이게 스탈린주의의 핵심. 공산국가를 바깥에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프랑스나 이런 나라 자본주의 나라에서 공산국가를 쳐부수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간첩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우리만 해서는 안 되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당시에는 조선반도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어떻게 공산당 조직을 제3세계까지 조직을 퍼뜨려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제3세계의 공산혁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냐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 전술이에요.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각종 폭동전술 그 다음에 잡혀갔을 때 어떻게 수사받느냐는 수사전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어떻게 법정투쟁 전술 이런 것들이 쫙 체계가 잡혀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 공산당의 서기장 그것도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 세계 최고 두목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에 해당되는 이거 고르바초프인데 고르바초프가 공산당은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고르바초프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이거. 그래서 아마 그런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제가 아직 그 서류는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바로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베를린 장벽이 이렇게 이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는데 이 주민들이 여기에 담을 타고 가는 사람 총을 쏘고 이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것을 부숴가지고 장벽을 이렇게 허물고 양쪽 군인들이 동독 군인들, 서독 군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 베를린 사람들, 베를리너 이러죠? 베를린 사람들, 베를리너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이 장벽이 무너졌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판문점하고 저 DMZ 철책이 지금 6중 철책이거든요.
지금 제가 경기도지사를 한 8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는 전부 제 소관이라 자주 들어가 봤는데 북한의 철조망이 3중 있고 남쪽에 3중 있어요. 많은 데가. 적은 데는 2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책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철책이 있는데 여기 베를린은 이런 장벽, 브란덴부르크 문을 비롯해서 정말 벽을 쳤어요. 베를린 월, 이 담을 쳐놨어요. 담장을 쳐놨는데 이 담장을 부수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 브란덴부르크 개선문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 그래서 이 동서독이 통일이 된대요.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쟁 없었죠? 전쟁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통일되느냐? 통일의 방식은 동독 사람들이 먼저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 이름이 호네커예요. 아주 오랫동안 공산당 서기장을 축출해버려요. 내쫓아버려요. 그러고 새로운 서기장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금방 그 사람 물러나면서 공산당 자체를 밑에서부터 바꿔요. 바꿔가지고 국민의 투표로 그 대표를 다시 뽑아요. 그러면서 이 새로 구성한 정부, 국민의 뜻으로 구성한 정부가 우리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된다. 이 공산당 정권을 가지고는 밥도 못 먹겠고 뭐 발전도 안 되고 이러니까 서독하고 아예 합치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동독 인민들이 스스로 우리는 서독하고 합쳐서 통일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바로 동독의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서 서독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동서독이 통일이 됐는데 여기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다 말씀드리면 복잡한데 첫째, 지금 현재 통일 독일의 깃발이 동독 깃발은 없어지고 서독 깃발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통일 독일의 깃발은 옛날 서독 깃발 그대로입니다. 새로 우리나라처럼 이상한 한반도기 이런 거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극기 통일이 된 겁니다. 동서독이.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하는 게,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하는 게 계속 태극기는 없애버리고 그 한반도 길을 자꾸 들고 나오는데 이거는 회색 분자들인데 이건 나중에 북한 깃발로 가자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자기 나라 국기, 우리나라 태극기를 없애버리는 그런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면 반드시 태극기가 우리 통일 국기가 됩니다. 독일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일 독일의 국가 명칭이 뭐냐? 대한민국 그대로예요. 요상한 한반도 국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독일의 서독 연방공화국 이게 바로 서독이 아니고 독일 연방공화국 이게 옛날 서독의 국가 이름이고 통일된 뒤에도 국가 이름이 그대로예요. 대한민국 그대로예요.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세 번째, 헌법도 그대로예요. 옛날 서독 헌법이 그대로 통일 헌법이 된 거예요. 이거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동독 국민들이 모두 우리 동독의 이름, 동독은 독일 사회민주주의 뭐 어떻고 이런 이름이 좀 복잡해요. 그런 건데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원래 서독이 말하는 독일 연방공화국이라고 이름을 하자. 그 다음에 깃발도 그대로 하자. 그 다음에 헌법도 그대로 하자. 화폐도 그대로, 화폐도.
우리 원화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화폐도 1대1로 그대로 하고 동독이 쓰던 화폐는 다 없애버려요. 그대로 서독이 쓰던 화폐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독일 통일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고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정치인이 걸핏하면 독일에 가서 공부한다는데 그런 거는 공부 안 하나 봐요. 엉뚱한 공부하고 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이거 제 말씀은 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의 핵심은 서독의 국가 명칭, 국기, 헌법, 화폐 그대로다. 자, 그럼 동독에는 또 5개 주가 있었고요. 서독에는 11개 주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서독이 더 커요. 왜? 독일 나치가 히틀러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긴 나라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 4개 나라가 4개로 쪼갰어요. 독일을. 근데 3개 나라가 서독이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 3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것이 서독이 됐고 소련이 차지하던 것만 동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개 나라가 차지하던 게 넓죠. 그래서 11개 주가 서독이고 동독이 5개 주. 근데 동독은 공산당이 되니까 5개 주를 다 없애버렸어요. 공산당은 지방자치가 없어요. 우리처럼 뭐 인천시장 뽑고 뭐 인천시에 무슨 여기에 남동구 의회 뽑고 남동구청장 뽑고 이런 거 없어요. 공산당이 무슨 선거가 있어요? 김정은이도 바로 나이 28살에 바로 자기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바로 그냥 백두혈통으로 자동으로 수령인데 무슨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는 더더구나 다 임명이에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못된 학자들이 나는 양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언론은 똑같아요. 마치 뭐 북한하고 무슨 지방자치가 있는 것처럼 뭐 평양하고 뭐 서울시하고 뭐 자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웃기는 이야기 없어요. 북한에는 오직 수령밖에 없죠. 지방자치가 없어요. 그래서 동독에 가본 동독은 보면 5개 주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공산당 지배체제로 그냥 바꿔버리지. 지방자치가 없고 서독은 주마다 서독 주 중에 제일 잘 사는 게 바이에른 주예요. 여러분 나오는 BMW 공장이 있고 뮌헨 거기가 제일 잘 살아요. 뮌헨이 수도고 바이에른 주가 제일 잘 살아요. 이런 자치가 11개 주가 다 있어요. 그 자치 주가 합쳐서 연방을 만든 거예요. 독일은 지방자치가 아주 세요. 원래 아주 셉니다. 우리처럼 뭐 이 대통령만 세고 밑에가 약한 게 아니고 독일은 지방자치가 센데 동독은 그걸 다 없애버렸다. 그거를 다시 다 부활시켰습니다. 5개 주로. 옛날에 다 부숴버렸던 것을 통일되고 난 다음에 통독에서 다시 5개 주를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서독 중심으로 원 공산당의 깃발, 공산당의 헌법, 공산당의 그런 행정체계 뭐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화폐 이런 거 다 없애고 바로 자유민주주의 서독의 국가 명칭, 국기, 헌법, 지방자치 행정체계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다 지금 독일의 현실이니까 제 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말 안 해요. 우리 방송이 이거를 보도를 잘 안 해요. 정말 참 답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뭘 보도하느냐. 그래서 1991년에 소련이 드디어 붕괴를 하는데요. 소련 붕괴가 돼서 15개 독립국가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70년간 정말 피를 흘리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며 실험했던 이 공산주의가 100%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안 망한 데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철의 장막이 거치면서 공산당이라는 것은 바로 노동계급의 엘리트 혁명 전사들이, 이 엘리트 혁명 전사들에 의한 계획경제, 만인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것이 다 거짓말. 그래서 공산국가에서 뭐라 그러냐? 토지도 국유화해야지. 왜? 토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부자들이 땅을 많이 가져버리면 가난한 사람은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가져야 돼. 국가가 관리해야 돼. 주택. 요즘 여러분 집값, 인천은 별로 많이 안 올라갔죠? 근데 서울은 진짜 많이 올라가더만. 근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것도 다 주택도 국유화. 그리고 필요한 사람 다 가족 많은 집은 큰 집 주고 다 이렇게 배급하는. 그 다음에 학교도 다 당에서 다 정해주는 거야. 너는 어느 학교 가라. 너는 김일성 대학 어디 다 정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직장도 다 정해주는 거야. 너는 광산에 가라. 너는 택시 운전해라. 너는 뭐 학교 선생을 해라. 다 정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봉급 차이는 없어요. 김일성 대학 교수나 뭐 저 밑에 뭐 광산에 다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국가는 대체로 의사들이 질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봉급이 아주 낮아요. 뭐 택시기사나 뭐 트럭 화물 운전하는 분들하고 의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이 안 가고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가지고 뭐 의사 안 하면 나는 뭐 트럭 운전하면 되지. 또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우수한, 우리나라는 의사 같은 경우는 봉급도 좀 많이 받고 들어가기도 어렵게 이렇게 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우수한 사람 만들어가 병을 싹싹 세계에서 제일 잘 고치잖아.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데는 손가락이 다치면은 이거는 가위에서 싹싹 잘라가지고 그냥 꼬매버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하나하나 꼬매잖아. 봉합을 하잖아. 어느 식으로 다 손가락 잘리면 다 하고 봉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의료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보잖아요. 암도 그 치료율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주 높아요. 정말 이런 혜택을 보면 저기는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고칠 수 있으면 암이고 뭐고 감기도 못 고쳐. 다 엉터리고. 그래서 그런 공산국가라는 것이 뭐 다 평등하다 그러는데 결국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국가 폭력과 자유박탈, 인권 유린, 가난, 그리고 결국 나라가 다 망해버려요. 자,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과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 공산주의가 평등한가? 평등하긴 한데 하향 평준. 올라 못 가고 다 내려가서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평정해진 겁니다. 다만 김정은이 하나 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하향하면서도 또 당 간부와 반동부자는 또 비평준.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라도 되면은 좋겠는데 하향 비평준화. 김정은이 하고 딴 사람은 또 비평준. 김정은이 하고 자기 형하고 자기 고모부는 다 죽이니까. 죽고 죽이니까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평등합니다. 재판 다 못 받아보고 다 죽는 겁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잘 사는가? 공산주의는 모든 걸 다 배급을 한다 그랬는데 이 배급을 가지고는 품질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의 소유욕은 다양해요. 아니 배부르면 됐지 떡볶이를 왜 먹어? 공산당식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배부르면 됐지 얼음 보송이를 왜 자꾸 먹고 싶어해? 그건 당 간부나 먹는 거야. 이거 안 돼요. 얼음 보송이를 먹든 뭐 라면을 먹든 우리의 다양성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계획. 자, 인간 본성과 맞지 않는 겁니다. 인간 본성은 자기의 자유로움 그리고 다양함. 형제 간에도 다 다릅니다. 자매 간에도 다 달라요. 아니 언니가 빨간 옷 입는다고 해서 나도 빨간 옷 입고 아닙니다. 다 색색이 자기 나름대로 취향대로 입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민중당을 그 다음에 했어요. 민중당을 했는데, 민중당에서 노동계급 폭력혁명 노선을 그동안 제가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합법적인 대중정당 운동을 했는데, 그게 민중당이에요. 요즘에 민중당은 이석기 당인데, 그거하고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아로 이런 것들을 해서, 통진당이 바뀐 건데, 제가 하던 민중당은 1992년에 선거에서 표를 못 얻어서 해산되는데, 그것도 좌익은 좌익인데 기본적으로는 합법적 대중정당 운동이었는데, 총선에서 져가지고 이거는 해산명되고, 간첩 이선실, 황인호 등 이런 사람들 사건하고도 전부 관련되고, 김낙종 뭐 간첩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이거 자체는 해산되고, 저도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 좌익 운동을 가지고는 세계적으로도 망했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이거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바로 노동인권회관, 이제 노동자들 도와주는 거 하다가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자유당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정당에 들어와서 옆에 부천소사 지구당에 최기선 시장 후임으로 제가 지구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국회의원을 3번 하고 또 도지사를 2번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저보고 강남 좌파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목사님 숙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첫째, 좌익 이론이라는 것은 지식인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안 배운 사람들은 이거 좌익 이론이 어려워요. 좌익 이론이 어떠냐? 사적 유물, 역사에 대해서는 사적 유물로, 철학은 유물 변증법. 이 교회하고는 완전히 반대처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이 유심론, 그 성령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다 그건 아편이다. 그러니까 철학도 이 교회하고 딱 반대예요. 유물 변증법.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인데, 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노동가치설, 가격론, 계획경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야 유리해요. 그 다음에 국가이론, 계급 국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가는 계급 착취의 도구다, 뭐 이런 거. 문화예술론, 문화예술은 바로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여러분 성가지 비슷하게 이 뭐 찬송가 이런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혁명을 위한 문화예술론. 그 다음에 교육이론. 교육이론 또 파울로 프레이리의 그런 페다고지라고 있어요. 교육론. 그거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혁명 전사로 만드느냐. 그런 교육이론. 또 조직론, 아까 레닌 조직론 했죠. 혁명론. 뭐 이런 것들이 체계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좌익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눈이 확 터지면서 뭐 기계학, 뭐 전기공학 다 소용없어요. 역사, 문화 소용없어요. 한꺼번에 이 좌익 이론은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걸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세상에 다 보이는 것 같고, 뭐 성경? 예수교? 그거 뭐 좋은 거는 좀 있는데 그거 다 아편 아니야. 그거 소용없어. 간단한 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그 완결적인 이 지적 오만, 만족, 쾌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좌익 이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 혁명적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부모도 소용없고 처자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고 모든 걸 그거 다 바치고, 여러분들 교회 이 성경 제대로 공부하고 이래 되면 돈 갖다가 교회에 다 집어넣죠. 11조가 아니라. 이 좌익 똑같아요. 그만큼 이 좌익 이론은 굉장히 완결적이고 전체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선명하고 앞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도 그 집안이 괜찮아요. 엥겔스는 굉장히 거부예요. 집안이 아주 부르주아 중에 부르주아. 레닌도 그 집안이 아주 지식인 집안. 모택동은 뭐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에요. 중산층쯤 돼요.
그런 이 주요 혁명가들이 모두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층에서 배출됩니다. 그래서 사회 모순을 체계적으로 분석, 비판해서 대안을 딱 제시할 수 있어요. 저리 가자!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공산혁명에 나서는데, 우리나라도 이 강남 좌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돈을 많이 이번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서 남들 보고는 그 돈 벌면 되겠느냐고 이러고 참 위선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좌익이 처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경제학과, 정치과, 사회학과 이런 데 좌익 운동권이 집중적으로, 그 교수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수도 거의 좌익들이에요. 학생들도 그걸 계속 가르치니까 좌익 자체를 공부를 해야 학위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가면서 미국은 좌익이 좀 많이 약해요. 미국 가서도 또 좌익 공부하고 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러나 대체로 미국은 좌익 이론이 좀 약해요. 일본이 오히려 강하고 유럽은 아주 이셉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적 기초가 필요하다. 그런데 김일성주의는 그렇게 마르크스, 레닌보다 쉬워요. 김일성주의는 기독교 비슷해요. 무조건 수령님을 하나님처럼 믿으면 돼요. 김일성주의는 좀 영어, 수학 이런 거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마르크스 경제학은 아까 말씀드린 가치를 가격으로 전하는 이거는 수학을 굉장히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김일성주의는 그냥, 여러분 성경에도 수학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이 김일성주의가 기독교 성경 같은 거하고 체계가 가장 비슷해요. 이게 팍팍 먹히지. 그러니까 성경이 쉬운 책이에요. 심오하지만, 읽으면 심오하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김일성주의가 그렇습니다. 김일성 수령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러면 다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학교도 보내주고 다 되는 거니까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여러분, 이 성경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신학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까지 있는데 이 김일성주의가 되면서부터 대학가, 전국의 대학가, 전문대학까지 확 이 김일성주의가 퍼졌어요. 그리고 책도 필요 없이 저녁에 앉아서 단파 라디오를 하나 사다가 저녁에 이렇게 틀면은 김일성주의 강좌가 나와요. 오늘은 수령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령은 김일성 수령을 말합니다. 수령님의 말씀은 무조건 잘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은 이 공화국이 무너집니다. 수령님 말씀은 틀린 게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세요. 따라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방송만 잘 들어도 김일성주의 공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저녁에 이불 덮어쓰고 단파 라디오 덮어쓰고 김일성 사상, 북한 방송 듣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전국의 대학에 다 퍼뜨리고 못 들은 사람 위해서 그걸 유인물 끌어가지고 또 다 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김일성주의가 청와대까지 다 장악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은 물론이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좌파 선동이 왜 잘 먹히느냐, 이것도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에 기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국력을 제1번을 적화 통일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우리 애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우리 애 결혼시켜야지, 유학 보내야지. 이거 제일 중요하죠. 북한에는 모든 것이 다 오직 남조선의 적화 통일의 제1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불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나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공산종주국 소련하고 국경이 붙어 있어요. 중국하고 엄청난 국경이 붙어 있고, 지금 뭐 인천에도 지금 보면 중국 공산당 배가 막 들어오고 막 고기도 잡아가고 난리예요. 그리고 또 북한이 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독립운동할 때는 소련에 가서 이 일본 군인이나 형사들 피해가 소련으로 가서 독립운동한 사람 많았어요. 중국 만주로 간 사람도 많았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를 가봤습니다. 도시 살 때 가보면은 땅 1억 평에 1억 평 정도를 그냥 한 뭐 2, 3억 주면 저보고 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만큼 땅이 많아요. 완전 평지가 수억 평이 깔려 있는데 그냥 값도 너무너무 사요. 또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바꿈 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그 러시아 사람들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빈 땅이 너무 많다. 우리 고향도 경북 영천 인고면 황강리라고 있는데 거기 내가 어릴 때 개간했던 땅이 다 논다 지금.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 근데 뭘 이 추운 데까지 와서 누가 농사 짓겠냐고. 공짜로 줘도 야 농사 지을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 공짜로도 여기 오라고 하면 안 온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옛날부터 농사 지으러 그리 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만주도 똑같고요. 그리고 바로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미국처럼 뭐 배 타고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좌익 인사가 아니라도 거기 가서 살던 사람들이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쪽에 또 왔는데 그 뿌리가 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옛날 좌익 운동하면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게 다 뿌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자학이라는 것, 이 성리학의 원리 자체도 평등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전 세계에서 평등을 많이 이야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에도 가면은 뭐 다 유럽에서 평민들이 왔잖아요. 왕족이 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그냥 몰려왔는데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다 동네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저 집은 좋은 집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 저 집 애는 과외를 시키는데 나는 왜 못 시키냐? 뭐 학교만 보내면 안 됩니다. 과외까지 같이 시켜야 돼요. 이런 것이 또 상당히 있다. 그럼 좌파 탈출 해결책인데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전방에 우리 군인들이 서 있는데 북한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장병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 왜 총을 겨누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 미제국주의자가 우리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미제국주의자 양키들이 왜 우리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단결해서 양키를 몰아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화가 돼요. 굉장히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반미운동의 핵심이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광우병이라고 하죠. 광우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름 안에 미국 소고기부터 미군 장갑차가 효순이 위선이를 깔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또 미 대사관 앞에 트럼프 참수 대회를 계속합니다. 이적이라는 김포의 목사가 계속 지금 그때까지 한 2달 전까지 170몇 회에서 지금 거의 180회 됐겠네요. 계속 트럼프 참수 대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 앞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름 안에.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이 김정은하고는 김정은의 핵이 우리 민족 핵 아니냐? 미국 군인들이 올 필요도 없어. 사드도 안 돼. 그 방어무기도 안 돼. 이렇게 돼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안 하면
제일 잘 되면 중국만큼 살게 됐을 겁니다. 중국보다 더 잘 살지는 절대 못합니다. 보통 되면은 북한만큼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 원하는 사람 우리 민족끼리 하라 그래요. 북한이나 중국 정도만큼 살 사람은 우리 민족끼리 하고, 우리도 미국만큼 또는 미국을 능가하려면 미국하고 손을 잡고 미국만큼 또는 미국 이상으로 살자는 사람은 한미 동맹을 중시해야 돼요. 이 둘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모든 노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끼리를 계속 강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한국의 좌익 청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평등 사상이 있는데요. 노동자나 뭐 자본가나 이재용이나 뭐 우리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그 아버지 잘 맞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노동계급 해방임, 노동계급이 뭉쳐가지고 저 자본가를 타도해야 된다. 계급 투쟁을 하자. 파업을 하자. 임금 투쟁을 하자. 끝까지 투쟁해가지고 이걸 회사를 문을 닫게 만들어서 결국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을 문 닫고 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이 인천공장도 다 문 닫을 겁니다. 상용자동차도 지금 해고자 다 복직시킨다는데, 제가 도지사 할 때 상용자동차가 있었는데, 상용자동차도요, 저거 안 되는 자동차입니다. 단위가 30만 대, 1년에 30만 대 정도 만들어내는데 시설 자체가 낡았어요. 그리고 신차를 만들려면 최하 그 금년값만 2천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차를 1년에 한 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주 만들어줘야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차를 만들어서 어떻게 다른 물건보다 가격을 다운하느냐? 그거는 같은 금령을 이용하면은 대수를 300만 대 찍을 때하고 30만 대 찍을 때하고 단가가 확 달라요. 많이 찍어야 그 금령값을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 노동조합에서 이걸 다 알면서도 계속 파악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해고자들이 다시 들어가서 일만 열심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놀아보고 공짜로 계속 놀았던 것도 돈 다 받아내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 아주 나쁜 버릇을 고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담배 끊기 힘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담배 끊으려면 교회에도 장로님 중에도 담배 피우는 사람 많아요. 못 끊어. 그만큼 이 나쁜 버릇을 고치기 힘든. 그래서 이 평등 사상 자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인간 본성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인간 본성이 하나님처럼 공동선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자, 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요즘에 어떤 분들 보면은 천주교 주교쯤 되는 사람이 왜 그러면 어린 여아들을 성추행을 하냐. 그 추기경까지 되는 사람이, 주교까지 되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 아무리 그냥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저도 인간입니다만, 저도 결국은 성스러운 사람 좀 돼보려고 하다가 나는 여자 없이는 못 살겠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신 없다. 그리고 나는 결혼하겠다.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내 아내하고 같이, 그래서 살면 안 되겠네.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아마 제가 결혼 안 했으면 사고 여러 번 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고 항상 공동선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만 하고 그렇게 공평하기만 하고 이런 게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에게 식욕도 있고 색욕도 있고 재산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욕심 덩어리고 이거 못 다스려서 죽을 때까지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 보고 해봐도 소용도 없어. 그 다음 주 또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이거는 뭐 바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어쩔 수 없어. 인간은 그렇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공산당의 그 뱅가드 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혁명의 열정에 불타면
괜찮다 이야.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70여 년간 엄청난 피를 흘리며 정말 우수한 공산혁명가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순교자만큼이나 피를 흘리면서 공산주의 이상을 위해서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으로 보나 세계 역사의 모든 사례가 다 망했기도 하기 때문에 결론은 북한도 망합니다. 중국도 망합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데 저 망할 사람을 우리 정부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가서 또 지금 살려주려고 난리를 치는데 독일 보셨죠? 독일처럼 우리나라가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